아빠, 엄마 언제 와? 아이 목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지요. 벽에 걸린 달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모두 양육비 들어올 예정인 날들이었는데 이미 지나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저희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정규직 일을 못해요. 항암 치료 받느라 온종일 근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간 틈틈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우리 집 고정비만 따져봐도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 30만 원, 식비 75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이것들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나가다 보니까 둘이 먹고 살 돈이 빠듯한 실정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은 준호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래보다 작은 편입니다. 아이 엄마와는 8년 전에 협의 이혼했어요. 그때 아이가 돌막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육아 갈등과 생활고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매월 70만 원씩 양육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제법 규칙적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벌써 3달째 소식이 없어요. 벽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짜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예정일이 이미 보름도 지났거든요. 아이는 새 운동화 사달라고 하는데 제 계좌 잔액은 겨우 4만 원 남짓이었어요. 병원비만으로도 월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 아이 교육비와 생활용품까지 더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양육비 70만 원이 들어와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 그마저 끊어지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가격부터 확인하게 돼요. 이건 너무 비싸네, 저건 할인 중이구나 하면서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며 장바구니에 담거든요. 아이가 간식 하나만이라고 졸라도 다음 기회라며 미루는 일이 잦아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홀로 육아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약통을 열어서 하얀 알약들을 꺼내고 아이 옷 챙기고 간단한 아침 밥상 차려서 보내는 게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 장시간 노동은 엄두도 못 내요. 아이가 오전 8시에 등교하면 저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 업무를 해요. 상품 정리나 청소 같은 가벼운 일들이죠. 오후 2시 반쯤 집에 돌아와 잠시 쉬다가 3시에 아이가 하교하면 숙제 도와주고 간식 챙겨줘요. 저녁에는 다시 5시부터 8시까지 다른 곳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6시간 정도 일해도 월 수입이 180만 원에 그쳐요. 시급이 낮은 단순 업무다 보니 많이 벌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저희가 사는 곳은 15평 소형 아파트예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 들어왔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 월세, 각종 공과금, 휴대폰, 인터넷과 케이블 요금까지 합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 엄마와 갈라선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엔 어린 나이에 아이 키우느라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져서 매일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결국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초반에는 약속한 양육비가 비교적 성실하게 입금됐어요. 매월 15일이면 70만 원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아이 의복비도 충당하고 가끔 외식도 할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이번 달은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2배로 보낼게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도 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육비가 중단되니까 생활 자체가 팍팍해졌어요. 식비를 한 달에 40만 원 선에서 맞춰야 하는데 성장기 아이와 환자인 저 둘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은 특가 행사 때만 구입하고요. 아이 학교 준비물이나 체육복 같은 것도 부담스러워요. 급식비가 월 7만 원인데 이것조차 미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왜 우리만 중고품 써야 해? 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날도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이 엄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겨우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쌀쌀맞더라고요.
양육비가 또 늦어지고 있어. 벌써 석 달째야. 준호 급식비도 밀렸고 전기세 독촉장애 단전 예고까지 나왔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건이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는 하루에 2곳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몸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옆에서 TV만화 보던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빠 또 화내고 있어? 아이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괜찮다, 걱정 말라고 했지만 아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제 침실로 찾아와서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든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아빠는 준호 덕분에 살아간다고 답했지만 아이 눈에는 여전히 걱정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 찾아가서 따질 거야.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따진다고? 제가 되묻자 왜 아빠만 혼자 고생시키냐고, 왜 약속한 돈 안 주냐고 말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걱정까지 떠안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걱정 마, 아빠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라고 다독였지만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오는데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난방비 절약하려고 실내 온도를 17도로 맞춰놨거든요.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해보니 아이 엄마 번호가 한 달에 10여 차례나 기록돼 있었어요. 대부분 짧은 통화들이었고 내용은 뻔했어요. 곧 보낼게, 다음 주에는 확실히.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진짜 가난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라고 답했지만 냉장고 속엔 김치와 달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다음날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아이가 또래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가게 사장님이 너무 힘들면 구청에 가서 상담받아봐라고 조언해줬어요. 한부모 가정지원 제도도 있고 긴급 생계비 지원도 있어. 하지만 그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파악한 원룸 주소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 7일 후에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어요. 그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급식비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하래라고 전해주더라고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금이 조금 지체됐는데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담임교사께 연락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편함에서 반송된 봉투를 꺼내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다 싶어서 가정법원에 문의 전화를 걸었어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감치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치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감치 명령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복잡했어요. 아이 엄마를 구치소에 보내는 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거든요. 손님들이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주문하는 걸 보면서 우리 준호는 언제 이런 거라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상에 올라온 반찬이 김치와 계란말이 하나뿐이었어요. 아이가 고기는 언제 먹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 주말에 사줄게라고 대답했지만 통장 잔액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엄마는 우리가 싫어서 돈 안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 아니야 엄마도 나름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답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아이 엄마를 검색해 보았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 엄마의 행방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그때 문득 민간조사업체라는 게 생각났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색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상담 전화를 걸어봤더니 사람 찾기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라고 하더군요.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적금 통장을 해지해서 조사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조바심이 났어요. 혹시 돈만 받고 연락 두절되는 건 아닌지, 정말 찾아낼 수 있을지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일주일 후 조사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세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아이 엄마가 가명으로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상호도 바꾸고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은 상태였어요. 이 사람 생활 수준이 상당해 보입니다. 월 매출도 꽤 높고요. 조사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웃돌더라고요. 그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수제 간식과 건강음료였어요. 천연 원료만 사용, 첨가물 없는 수제품이라고 마케팅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시중 제품 대비 2~3배 비쌌고요. 조사원 지시에 따라 저희 집 근처 쓰레기 투입구에서 나온 포장재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들도 전부 모았고요. 성분표와 카드 결제 시각을 대조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던 음료에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었고, 수제 쿠키라고 판매하던 것도 실제로는 대량 생산 제품이었어요. 포장지에 작게 인쇄된 제조사명이 모두 다른 업체들이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세무신고 내역이었어요. 실제 매출은 2천만 원인데 신고 금액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백한 탈세 행위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로도 고발 가능해요. 조사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 엄마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양육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한데, 조사원이 조언해줬어요. 일단 이 증거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아마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양육비 건으로 얘기할 게 있다. 내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자. 이번에는 즉시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 오랜만에 만난 아이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도 늘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용건이야? 첫 마디부터 경계하는 투였어요. 저는 조사원이 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영수증, 성분표, 사업자 등록 서류, 세무신고 내역까지. 아이 엄마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양육비만 제때 주면 그만이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 후에 감치 명령으로 하루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조정 신청까지 제출했지요.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터무니없는 핑계였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법원 조정 절차에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온라인 몰 매출 현황, 허위 광고 증거, 탈세 의혹 자료까지 빠짐없이요. 조정위원들도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겠네요. 조정위원이 아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태도가 일변하더라고요. 합의하겠습니다. 결국 아이 엄마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밀린 양육비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향후에는 매월 70만 원씩 빠짐없이 송금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휴대전화 이체 알림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큰돈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에게 준호야, 이제 급식비 걱정 없다. 고기도 사 먹고 새 옷도 사줄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진짜?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달려와 안겨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아이 엄마의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폐업했어요. 홈페이지에는 운영상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공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가 정확히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매월 15일 오전 10시경에 70만 원씩 빠짐없이 들어왔어요. 아이 엄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나도 준호 만나러 가지 않겠다. 돈만 보낼 테니 서로 간섭하지 말자.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있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이와 함께 저녁상을 받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 만나서 돈 주기로 약속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잘했어, 아빠. 엄마가 줘야 하는 돈이잖아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며 살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가 그럼 엄마 미워하면 안 돼? 라고 물어봤어요. 화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만 괴로워져.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어, 아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아빠도 엄마 원망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망하기보다는 서운하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지내면 되니까. 그날 밤 아이가 작은 쪽지를 써서 제 침실문에 붙여놨어요. 아빠, 나는 아빠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9살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려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고 법적 절차에서도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감치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 재산 조회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힘으로라도 키우자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니까요. 저희는 공기 맑은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 교육 여건도 고려해서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어요. 새 집은 20평 규모 아파트인데 이전보다 넓고 전세금은 비슷해요. 무엇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산자락이 보이고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아침 햇빛이 부엌 마룻바닥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허둥지둥 준비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하고 함께 학교까지 산책하기도 해요. 아이는 새 학교 가방을 메면서 아빠 오늘도 같이 가요 라고 합니다. 전에는 혼자 스쿨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제가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새 학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전학 온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아빠 여기서 쭉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오전에만 근무하는데 집에서 가깝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월급은 100만 원 정도지만 양육비 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호전되고 있고 항암제 부작용도 예전보다 덜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육비는 여전히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아이 엄마와는 연락하지 않지만 약속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와 용돈을 주고 나머지는 적금으로 넣고 있어요. 저는 아이 책가방을 챙겨주면서 현관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제 병이 걱정됐는데 이제는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빈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이 엄마 자리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부자의 걸음걸이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고 답할 수 있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혼자서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찾으시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또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의 내용처럼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였고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에게는 한쪽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와 따로 산다고 해도 커가면서 어른들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